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을 만나게 된 YTN 해직 기자 노종면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권력에 장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장악 시대에 우리를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악된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장악될 수 없는 안전한 언론의 영역을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5년 전 YTN에서 해고되고 4년 전 정권에 의해 구속된 이래 지금껏 장악된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를 그만둔 것도 YTN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언론의 영역을 만드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짓과 왜곡이 판치는 언론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뉴스를 내리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도 노종면의 뉴스 바리케이트, 뉴스바로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 첫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상 보육 논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라는 소용돌이에 맞서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곳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정리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거할 것으로 보이고 정치권 역시 체포동의안 처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로 동의 요구서가 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위중하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입각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꿈꾸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양심적 진보 민주 세력은 친북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파란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한 것은 민주당 6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당사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영등포 청과물시장 청사 시대를 9년 만에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형기를 1년 2개월로 감형함에 따라 감형된 형기가 마감되는 오는 9일에 맞춰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제1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3기와 배관 접합부 한곳 부근에서 안전치를 최대 300배 이상 초과하는 고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을이 더디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970년대와 2000년대의 계절 시작일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가을 시작일이 30년 사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으며 올해 서울에서는 9월 26일에 가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간추려드렸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제 앞에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 처음 프로그램 제의를 하신 게 7월 30일로 기억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쉽고 초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노종면 앵커를 모시려고 얼마나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조중동 일면을 보니까 죄다 내란 음모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중동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셋 다 단독 입수입니다. 아직도 단독이 나오고 있습니까? 단독 입수입니다. 뭘 단독 입수했는지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RO, 이른바 혁명조직으로 약칭되는 RO 회합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자신은 인명살상, 그리고 파괴 지시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죠. 네. 자,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구체적인 무력 투쟁 방법을 이석기 의원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했다는 미공개 RO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보안 사항임을 전제한 다음에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하자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은 인터넷에 가보면은 사제 폭탄 사이트가 있다. 그걸 이미 예상했다고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혈기가 두드러진 사람들이 총 어디서 구해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예, 말하자면은 총기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라. 그리고 시설을 파괴하라. 이런 말을 이석기 의원이 했었다.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고 있는 녹취록. 예. 이게 5월 12일 합정동 모임과 또 다른 장소에서 녹취가 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5월 12일 바로 그 장소에서 회합했던 내용인데 미공개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 앞서서 한국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보도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녹취록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한 거는 뭐냐? 바로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가진 비밀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이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가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했다는 이석기 의원 발언의 추가 녹취록을 보면은 이석기 의원은 당시 비밀 회합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정당하다. 정세에 따라서 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쏘자. 정세 변화는 역동성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작년부터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 미사일 발사 위협을 했었는데 이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커녕 민족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이거 뭐 대단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도 단독이에요? 예, 중앙일보도 단독입니다. 역시 5월 12일 합정동 RO 비밀회동 녹취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썼던 표현, 단어들 이걸 문제 삼았는데요. 무형분자, 자기초소, 조중혈맹, 간고분투, 사업작풍 뭐 이런 북한의 단어와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강연했다는 건데 무형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식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석기 의원은 이 무형분자라는 말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들이 모두 5월 12일 예.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임은 하나고 예. 녹취록도 하나일 텐데 네. 이렇게 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내용의 녹취록이 단독으로 예. 이렇게 입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중동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네. 단독 입수긴 한데 이 셋 다 출처는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출처가 예. 분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정보를 다량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조중동에게 나눠서 준 것은 아닌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뭐 녹취록이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예. 그 한국일보가 최초로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이석기 의원 자신은 총기 얘기 모른다. 총기 발언도 안 했고 뼛속까지도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해명한 것과는 다른 맥락의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1면 보도 내용입니다. 네. 자, 역시 5월 12일 그 합정동 RO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면은 사제 폭탄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 심지어는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 폭탄에 대한 매뉴얼 공식도 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예. 글쎄요, 이 한국일보 보도와 조선일보 보도가, 네. 죄송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와 동아일보 보도가 예.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했다는 말은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단독 보도 여부와 또 별개로 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동안은 뭐 이석기 의원이 직접 총기나 무슨 습격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건데 예. 녹취록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날조거나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그 국정원이나 이석기 의원의 그런 주장 해명을 종합해 보면은 어느 한쪽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녹취록과 무관하게 이 사건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면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혐의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파악이 되는 내용이 일면에 있습니다. RO의 조직원 중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또 다른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사람은 공안당국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관시군요. 예. 우리나라에 참 이 정보를 참 많이 취급하는 분들 중에 관시가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도 있고. 당시, 당국자. 예. 자, 이 관계자는요, 통합진보당 김재현, 김미희 의원이 문제의 5.12 회합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재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그 회합은 없었고, 자신은 정세 강연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은 했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비밀 회합이 아니고 정세 강연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자, 뭐 일단 공안당국에서는 그 모임을 정세 강연이 아닌 비밀 회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이름을 2명이나 이렇게 네. 실명을 거론을 했으면 이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12 회합에는 또 홍성규 현 대변인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또 경기도 지역의 민주당 소속 한 시장의 비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결국 이 전선이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부 보도 보면은 이런 이제 국정원발 기사들 이제 통합진보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보당이 뭐 역공을 펴고 역습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진보당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기사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제보자. 국정원은 내부 협조자라고 보는 것이고 진보당에서는 프락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내부 협조자의 존재에 있어서는 국정원이나 진보당 양측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당에서는 프락치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국정원이 조직원을 직접 침투시킨 것이 아니라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애초에 이 RO 조직원이었고 또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국정원에게 갖다 줬다면은 진보당 쪽이 위법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당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정보 수집해서 갖다 준 거 이거는 어떤 사주에 의한 것이다. 저쪽에 말하자면은 침투돼서 우리한테 들어온 그런 대단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정보 수집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면은 사실은 진보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가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참가자가 국정원의 명을 받고 회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그 결과 당시 회의에서 내란 음모 등에 해당하는 발언이 나왔다면 증거 능력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사기관이 함정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다면은 이 증거 능력은 이 녹취록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보자가 대화에 참여했느냐 여부도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지금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이 정수정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이 이사장 그 이사장과 이진숙 MBC 홍보본부장 당시 이 두 사람의 그 대화 내용을 우연찮게 이렇게 전화기를 안 꺼가지고 이렇게 통화 중에 켜져 있던 전화기를 최필립 이사장 못 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취하고 녹음하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법정에 서고 있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을 적용해서 결국 제보자의 증거 능력에 상당히 좀 허점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제보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정확하게 규명돼야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그런 판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침투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인가. 근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2008년도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나왔던 분으로 거의 실명이 나온 상태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보와 프락치의 차이는 결국 이제 돈으로 매수했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강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포섭한 경우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수 여부는 이게 가려지기 쉽지 않죠. 가려지기도 쉽지 않고 이 법적인 효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조중동처럼 진보당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국정원에도 뭔가 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개원 이래 최대 공안 수사다. 현직 의원이 주도한 내란 음모다. 여러 수식어를 동원해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이런 RO의 녹취록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제 내란 음모를 적용하기는 너무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불협화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내란 음모 혐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오버 아니냐?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정원은 아니 이게 내란 음모가 아니고 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그 많은 그 법조계 인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란 음모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이 충격을 국정원은 노린 것 같다. 일반 이적보다 훨씬 더 큰 데다 일단 큰 그림으로 수사에 들어간 뒤 물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혐의 변경이 가능한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뭐 혐의 변경한다고 그래서 뭐 논란은 되겠지만 그 논란이야 뭐 사실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적당히 마사지하면은 뭐 적당히 물타기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해서 뭔가 이제 국정원으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로운 국면을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사실 이석기 의원이 만약에 그 녹취록의 발언대로 실제 그 발언을 했고 녹취록이 정당성 있는 입수 과정을 거쳐서 국정원에 확보된 것이 맞다면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이적 혐의라는 겁니다. 이적 혐의. 그 형법 99조 일반 이적 조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에 대해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정확한데 내란 음모 혐의 이건 너무 과하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관점입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적용 쉬운 이적죄 놔두고 굳이 내란 음모 적용 이렇게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석기 의원이 말이죠. 예. 그 대화록에서 보니까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가 사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정희 대표까지도 비판했다는 겁니다. 예.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지난 4월 초에 이정희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거야말로 현 정세를 바라보는 일관된 편향된 대표적 사례다. 이정희 대표가 정세관이 편향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은 민주당에서 하면 되지 우리는 침묵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석기 의원은 이 대표를 조롱하는 듯 그렇게 말한다고 종북 아니라는 소리를 듣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아, 이거는 댓글에 딸린 글을 소개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이 뭐 한 말이긴 하지만 댓글을 인용한 네.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이석기 의원의 발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은 민주당을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치부했는데 야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민심의 왜곡된 아이콘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커집니다. 예. 자, 한국일보 오늘 기사 여러 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일면에 나온 기사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바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네. 자, 좌익효수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 그동안 뭘 설이 분분했습니다. 뭐 여직원 김모 씨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설도 많았는데 김모 씨인 것 같진 않고요.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 확인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힌 말인 걸로 봐서는 검찰에서 나온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좌익 교수가 남긴 글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전라디언들 전부 시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 종자들. 이런 말로 광주 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게시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말이죠. 네, 이 좌익 교수가 그 한 인터넷 프로그램 진행자의 따님에 대해서 예.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도 올린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미성년자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참 이게 국가 공무원인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 댓글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또 실렸는데요. 예. 국정원 대통령 선거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밤 보도 자료가 나간 뒤에야 서울경찰청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분석관 서명도 없이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비방 지지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문재인, 민주당 관련한 비방 지지글은 없었겠죠. 비방글이 77개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론조작 방법 기재한 파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이런 것들이 수사팀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월 16일 그때 수사 결과 발표는 그야말로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었다. 이런 이제 확정이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 내란음모 사건이 이런 기사들을 이제 덮고 있는 형국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좀 관심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35면 관련 기사인데 지난 그 경부선 대구역에서 어이없는 열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죠. 열차 사고 참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고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는데요. 또 대부분 다 지금 전산화된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사고가 날 확률은 대단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열차가 지나갔는데 그것도 못 보고 가서 들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철도 노조 쪽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근무자를 대체해서 대체 근무자를 투입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무궁화호 여객 전무 2명 가운데 1명이 오랫동안 여객 전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임시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자, 코레일 왜 이랬을까? 비용 절감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열차 승무원들을 수당 근무시키고 있는데요. 휴일에는 대체 근무 직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은 무리하게 순환 근무를 시키면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사고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철도 노조의 그 주장입니다. 네. 뭐 일어난 사고만 보지 말고 그 사고 이면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간 브리핑 노래로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혜은이의 노래 파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하면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의 아주 뭐 전용색 아니었습니까? 이 민정당 때부터 이 파란색이 거의 보수 정당의 그 상징색이었는데요. 자, 당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 민주당을 생각하면서 고른 노래입니다. 새누리당이 버렸던 파란색, 이걸 주워온 민주당. 과연 이 파란색이 잘 맞을까요? 한때 레드 컴플렉스에 젖은 그런 그 새누리당이 작년에 환골 탈퇴한다면서 빨간색으로 당 색깔을 바꿨지요. 그러나 그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합니다. 적어도 새누리당만 보면은 색깔은 그저 이미지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 노래를 오늘 제가 선정했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 혜인이의 파란 나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이번에는 국제뉴스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했다는 소식 정리해 주실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군사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90일 안에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어도 승인을 받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갑자기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정치적 책임을 의회하고 나눠서 갖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군사작전을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라는 명분이라도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책임 나눠 갖자 이런 취지를 의회가 모르진 않을 텐데요. 승인은 하긴 하겠습니까?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의회에다가 결의안 초안을 보냈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돼야지 군사작전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납니다. 통과 여부가 관심인데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립주의냐 개입주의냐 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이란 같은 나라가 시리아를 도우면서 국제분쟁, 심하면 제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의회 이런 속사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가 겉으로는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할 거를 알고 그거를 구실로 군사작전을 안 하려는, 발을 빼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의회의 결정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엔의 화학무기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또 비록 일주일이지만 시리아의 단기적인 정세 흐름 이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피해자들을 검사해 보니까 사린가스라는 맹독성 화학무기를 썼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김광진 장관이 지난주 수요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한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미국이 그걸 그냥 놔둔다면 북한이 앞으로 생화학무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미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건 원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보도를 했고 어제 국방부 관계자가 그걸 확인해 준 걸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시리아에 제재를 안 할 경우에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하고 좀 단순한 논리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미국이 국제분쟁에서 역할을 축소하는 데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보인 거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사이버 전쟁을 벌였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예, 미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던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이 스노든이 2013년 미 의회에 정보 수집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했고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사이버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미국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라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해왔는데 미국 역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재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미국이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231번의 사이버 작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전산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기기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등등 다양한 수법을 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 또 가겠다고 합니까?
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조만간 북한에 가서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요청할 거라고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 로드먼은 올해 초에 북한을 처음 방문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 후에도 8월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북한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를 초청했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이 한반도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에 특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지난주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내놨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또 킹 특사 초청을 철회한 것은 하나의 경고성 액션 정도였기 때문에 북한이 로드먼의 재방북을 받아들여서 케네스 배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뉴스 모두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관련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좀 세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해두는 탱크 4곳에서 오염수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19일에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된 후에 다른 탱크들도 그동안 점검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그 결과를 보니까 4곳의 탱크 주변에서 방사능이 확인되면서 거기서도 오염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누출이 확인된 탱크도 지난번 탱크처럼 볼트 접합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용접해서 안 만들고 볼트로만 고정을 시키면은 날씨 변동에 따라서 볼트가 풀리고 거기에서 오염수가 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볼트로만 접합한 것은 3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위독설 계속 나오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지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약 석 달 정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퇴원해서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남아공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상태가 위독하고 때때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택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수준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 감염증 때문에 지난 6월 8일에 입원했으니까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인데요. 한때 아주 위독하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 후로 꾸준히 병세가 호전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나이로 96세, 워낙 고령이라서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관련 소식이 있습니까? 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전격적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은퇴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그동안 아베 정권의 개헌 문제라든지 핵발전소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야자키 감독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너무 실망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이 낳은 파장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은퇴 선언이 나오면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미야자키 감독의 은퇴가 그 일본 정치 상황, 개헌 문제, 핵발전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그 연관이 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그 신빙성이 있는 분석인가요? 그거는 일단 외부에서 분석의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으로 미야자키 감독이 말한 건 아니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장이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온통 석기만 찾습니다. 가림막에 몸을 감춘 국정원은 말이 없지만 국정원 대변인을 방불케 하는 TV 뉴스는 통합진보당 한마디에 10마디로 반박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지하 조직을 운영했다고 지목한 이석기 의원 보좌관의 집과 사무실을 사흘 꼬박 뒤져서 고작 티셔츠 한 장 압수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란 음모의 증거입니까? 아니지요?
그 티셔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한두 사람이 장난감 총 운운했다고 해서 이를 내라는 뭐라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정원 앞 집회에서 이정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TV뉴스는 장난감 총의 위력을 보도했습니다. 형광등은 손쉽게 부서지고 음료수 캔도 터집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개조 장난감 총의 위력입니다. 언론에서 거론된 국정원의 협조자가 누구인지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는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하여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이미 도박 기수로 넘어간 경우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매수 작업이 진행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교 의원이 프라치설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TV뉴스는 진보당이 말을 자꾸 바꾼다며 힘을 뺍니다. 문제의 모임에 프라치 공작원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오늘 이 같은 주장은 당초 모임 자체가 없었고 녹취록은 완전 날조된 거라는 당초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계속되는 통합진보당의 말바꾸기, 천연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따지고 보니 어제 그제 대구의 열차 사고 빼고는 8월 28일부터 매일 톱뉴스였습니다. 억측과 미확인 보도도 난무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집에서는 이민 위천이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민 위천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6월 14일 국정원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검찰 발표는 어땠을까요? KBS, MBC. 당일 말고는 헤드라인에서 종적을 찾기 힘듭니다. 민심과 천심을 전달하고 그것을 제대로 형성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아젠다 세팅 기능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간단히 민심과 천심을 전달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2013년 공간 내에서의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 언론은 정권에 호위돼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역할을 그만두고 민주주의에 충실한 수호자로 복귀하라. TV뉴스가 석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라. 서울시가 지난달 13일부터 대대적으로 내건 광고 문구입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불법 여론전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서울시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무상 보육 논쟁, 그 중심에 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출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하려던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현안에 네. 대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돈 많은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 욕먹이려고 일부러 엄살을 부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무상보육의 위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참 딱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광고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드리는 하소연이다, 호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0-5세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전면 책임은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약속 공약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사실 이런 지방 정부와 논의 없이 이렇게 확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로서는
뭐 이런 그 이른바 무상 보육에 대한 그 예산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돼서 지방 정부의 이제 그 매칭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됐는데요. 근데 그 비율이 뭐 사실 웬만하면 이 정책 자체는 뭐 저희들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정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서울시의 경우는 80대 20, 그러니까 80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아동들의 비율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아주 커진 것이고요. 지금 약 한 3,700억 정도의 부족 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걸 추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뭐 7천억 정도의 세수 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추경이 아니라 감추경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 뭐 보편적 복지 또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뭐 무상 보육의 확대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이게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지방정부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바람으로는 중앙정부가 조금만 더 부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잘 서로 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상 보육과 관련된 예산 부담 비율이 서울시가 8이고 정부가 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50대 50이죠. 그래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물론 서울시가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 아이들이 이 무상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워낙 서울시는 많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 21만 명의 보육 대상 아동들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뭐 다른 지방 정부도 사실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원칙 또 미래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게요. 지금 뭐 무상 보육 또는 뭐 이런 어떤 복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 이것은 뭐 이제 저희들 지난 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당선인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전국적 사안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때 시도지사들이 다 모였을 때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 먼저 이제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럼 당장 9월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 이런 보도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끝내 지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광고도 또 드렸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찌됐든 중앙정부의 뭐 약속이기도 하셨고 또 큰 시대적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나 중앙정부가 어쨌든 이런 저희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칙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서울시가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전철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개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줄여서 무상보육 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전혀 사실에 기초한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전철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서울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시가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약 한 20조 정도의
이 채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갚기도 참 힘겹고 또 이 경전철의 경우에는 이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정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잘 조절해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또 이걸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어려운 그 재정 여건은 분명하고 뭐 저희들이 돈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아동들의 보육 사업에 안 쓰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경기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재정 현실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이런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 삶의 질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복지 수준은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UNDP가 매년 내고 있는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보더라도 뭐 저희들이 거의 중진국 이하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나 삶의 질의 영역에 이제 국가가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제 거의 뭐 저는 우리가 이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복지의 여러 공약들이 뭐 지난 총선이나 지난해 대선에서도 뭐 확인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정인데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또 국회가 정해준 아주 제한된 세원 안에서 시민들의 이런 소소한 어떤 삶의 요구에 답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보편적 복지를 확립한 그 유명한 페르손 총리가 천명한 10개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10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 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국가의 부담을 떠안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원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뭐 거기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복지라는 것은 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의 하나는 뭐 지방정부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국정원 사태 관련인데요. 국정조사가 반쪽으로 끝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덮은 게 없다. 국정원 셀프 개혁,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국정원 정치 개혁 개입의 대표적인 피해자이시기도 한데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아동들에 대한 뭐 무상 보육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민생 때문에 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정원 사태와 같이 국정원이 어떤 국내 정치, 어떤 일정 정파의 이익에 뭐 예컨대 대변하거나 또는 일정한 정파를 저는 무슨 탄압하는 네. 그런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본래 설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국정원 사태를 보면 뭐 그런 일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또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뭐 시정에 관해서 이 딴지를 거는 그런 댓글을 아주 대규모로 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만드는 일,
이게 저는 중요한 일이고 또 사실 그게 결론 아닌가요? 네. 네, 여쭤볼 것들이 무척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뉴스 바리케이트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란 음모, 이 살벌하고 충격적인 죄명이 요즘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권이 꾸며내거나 과장한 물타기용 공안몰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소수 극렬 정치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하루아침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는 전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는 안녕하시자는 인사, 이 대표께는 좀 더 각별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건강하고 안녕합니다. 네. 자, 어제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하셨어요. 이걸 두고 진보당의 역공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던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국정원 프락지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당원이 국정원에 매수돼서 녹취를 하고 그걸 국정원에 넘긴 것, 이것이 확인된 사실인가요? 제보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또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매수 여부가 프락지와 제보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그동안 이제 호소하셨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마 올해 초 정도부터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루에 1,000만 원대 도박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터지기 직전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또 운영하던 당구장도 바지 사장을 세우고 또 집도 옮기고 또 빈집은 국정원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네. 잠적을 했습니다. 또 뉴질랜드로 가족이 이민 준비를 한다고 그 이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빚에 상당히 오랫동안 쫓겼던 사람의 생활이 갑자기 윤택해졌고 이 사건 직전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취를 감췄고 또 이민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이 거액의 도박 자금에 이민 비용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이와 관련해서 일부 매체가 그 당원, 그 제보자라는 분의 그 이력을 상당 부분 공개를 했더군요. 지금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차마 그것까지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국정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저는 이전에 다른 왕재산 사건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였던 핵심적인 증인, 대부분 그 사람의 진술밖에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아예 법정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당사자 피고인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신분을 공개해야 하고 뭐 출국 금지라도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아직까지는 어제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말의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실명을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것인데 국정원이 이분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거나 계속 잠적시키려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분이 과거에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예. 네, 지금 진보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그래서 프락치의 공작이다. 프락치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이 뭐 내란 음모가 됐든 국기문란이 됐든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의 진실 여부를 몇 가지 좀 단계별로 따질 것이 있습니다. 예. 즉 먼저 이 사건이 이제 국가정보원의 정당 사찰 매수 공작에서 수년 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국가정보원법이 저희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정당 통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담 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2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정당의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정보원법 에 따르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국내 보안 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다가 이 매수 공작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공작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서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내용이 취득한 내용이 이 사람이 취득해서 넘겨준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법원에서는 아예 이 증거를 열어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위법 수집 증거들이 허용되는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비롯되기 때문에 아예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매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즉 형사 절차의 기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범죄의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수사 담당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영장주의의 원칙인데요. 이것을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만. 네, 말씀하시죠. 네. 이번 사건의 관련자 한 분이 2003년 1월 올해 자신이 계속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행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미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직접 발견해서 문제를 삼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미행하다가 이제 이 제보자한테 녹음 파일을 넘겨받고 이때쯤부터 제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게 됐고요. 네. 예,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실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매수라는 것이 본질이 이렇습니다. 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을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제보자는 5월 중순에 모인 그 130여 명이 아로 조직원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정원이 보기에도 내란 음모 정도를 하려면 뭔가 개별의 사람들이 한 번 모였다 사라지면 이게 내란 음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있어야 하니까 이 130여 명이 모두 아로 조직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지하 조직인 그 아로 조직원들이 아니라는 것은 제보자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5월 중순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찾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오가면서. 내란을 음모하는 지하 조직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내란 음모를 계획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보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대 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제보자가 말한 지금 수사의 근거가 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예 근본에서 어렵다. 이렇게 네. 봐야 맞겠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요. 조금 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열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네. 현실적으로 녹취록이 그것이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국정원이 범한 것이고 예. 여론 재판이고 직결 처분이죠. 네, 지금
한국일보가 오늘부터 네. 아예 녹취록 전문을 지면에 싣고 있어요. 네, 네. 오늘과 내일까지 다 실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초기에 통합진보당에서도 입장이 좀 바뀐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5월 12일 그렇죠? 그 모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네네. 그게 경기도당의 공식 행사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비공식 또는 아로 모임이었습니까?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네. 경기도당에 좀 열심히 그 활동을 하는 당원들 몇 명 당원들을 좀 모아서 이런 정세 토론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뭐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과 뭐 어떤 뭐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뭐 어느 시도당에서나 다들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RO라고 아까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뭐 실체가 있는 조직 이름이죠?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RO라는 표현을 쓰나요? 전혀 실체도 없고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은 완전한 날조고 모략이다. 이렇게 당이 이 압수수색 시작된 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런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내란을 음모한 또 국회의원이 내란을 조직한 이런 일은 전혀 없다. 여기에는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또 아마 저희 당의 뭐 김재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아로 조직 모임 행사에 간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죠. 아로 조직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제 흘리면서 저희 진보당의 어떤 대답이 뭔가 모순 관계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이 초기에 네.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것은 그 아로 모임이라는 그렇죠. 것을 전제로 하고 부인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하 조직 모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날 행사에는 갔었고. 그렇죠. 그날 5월 12일 행사에는 간 것이고 그것은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한 네, 모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와 비슷한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이석기 위원이 강연이라는 것을 하면서 마이크를 썼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를 썼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였습니까? 5월 12일 모임은 마이크를 쓰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언론에서 그 통합진보당의 말바꾸기 보도하는 녹취를 저희가 잠깐 방송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김재현 의원 그 발언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전에 해명을 네네, 해주셨고요. 네. 그 이석기 의원이 강연만 하고 자리를 떴다 이런 네. 얘기가 통진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네. 뒷부분에 네. 정리 발언할 때도 있었고 문답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파악한 것은 그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은 뭐 그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무슨 뭐 총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연만 한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 각 그 몇 개 조의 토론에서 무슨 얘기를 뭐 어떻게 그 하는지 그 현장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오늘 나온 조간신문의 보도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녹취록을 인용해서 보도한 오늘 조중동을 비롯한 조간신문 내용은 그 뒷부분에 토론할 때 이석기 의원이 있었고 그때 이석기 의원 본인도 직접 무슨 사제폭탄, 총기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록을 그래서 일부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저희가 진작에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상 가지고 있으면 편집하거나 그 일부만 추출하지 말고 전부 편집 없이 완벽하게 이어진 형태로 공개를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기 의원의 그 발언의 취지는
그 발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칼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가장 중심인 거죠. 결국 이 전쟁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진짜 날지도 모르겠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라는 것이 전체 동영상을 보면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체가 완벽하게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만약에 녹취록이 전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녹취록을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토시 하나가 달라질 수 있지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에서도 봤듯이 토시 하나를 바꾸면 또는 호칭 하나를 바꾸면 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서에 나온 것으로는 이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동영상 전부 다 공개해라. 그렇게 해놓고 여론 재판을 해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미 그 유출시킨 이 녹취록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이미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지금 매수자를 통해서 위법하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 저희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록이라는 것이 문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의 어감, 현장 분위기 이것은 좀 알기 힘들죠. 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인데요. 그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발언이 그동안 그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이 뭔가 파괴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한 얘기는 이 전쟁이 나면 일단 살아야 되는데 이 대피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를 잘라버리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래서 아까 제 말씀드린 것을 이어가면은 그래서 그 상황을 녹취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녹취록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정치 세력의 어떤 민낯, 조금 상식과는 유리돼 있는 그래서 좀 진보 세력에서도 배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임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것이 이제 강연을 듣고 나서 7개조로 나뉘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1개조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1개조의 내용에서 한 분 정도가 말씀하신 것이 뭐 장난감총, 뭐 비비탄총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우연히도 이 매수된 사람이 녹음을 하고 있는 그 조에서 한두 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면 그때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했던 그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보당이 게릴라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바에야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보당 당원들이 정말 뭐 대부분 월급쟁이들이고 생활인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왜곡 편집된 녹취록에 보더라도 뭐 그 총이고 뭐고 그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실제로 그 들으면서 뭐 저런 얘기 뭐하러 하냐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 당연한 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평가하고 또 꾸짖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것을 아로라는 지하 조직에 내라는 모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까지 가고 있는 것, 그리고 향후에는 내란 음모라고 지금 이 사건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이 정당을 한번 해산시켜보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국정원의 과된 망상이고 날조모략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고 개별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는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식 공유 이 말씀은 만약에 그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그런 발언들이 진지하게 오간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일지라도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상식, 우리 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말이야 사실 사람들이 한번 뭘 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엎어버려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또는 부산에 어디 가면 총도 많대더라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실행하겠다. 그래서 이걸 조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은 그런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적이 없다. 예,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당원들 자체에서도 평가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어제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야권 내부에서 특히 진보 정치 세력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통합진보당하고 이제 거리를 두려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좀 서운하시거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감정적으로 서운하다를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 이 국기문란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피해보기 위해서 내란 음모라고 지금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서 날조해낸 사건인 것이죠. 법률가들이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내란 음모냐. 만약에 이 상태대로 그대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기억해 보시면 정확하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5.16 쿠데타. 그래서 군정으로 들어갔던 것,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군정으로 들어갔던 것, 이게 내란인 것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그 5월 5.18 광주학살을 통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전두환 씨가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자신이 그것을 대행했고 이후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이행해서 입법권까지 대행한 이것이 바로 이른바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 사건이죠. 근데 이런 정도로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해야 내란 예비 음모인 겁니다. 법률가들은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정치인들은 이런 정말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들처럼 이야기하면 당신 그러면 동조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미리 나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건 내란죄다. 가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밖의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단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추구했던 정당 해산 시나리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섣부르기도 하며 이성적인
판단에서 어긋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 밖에 진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래도 네네. 지금 말씀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것이 정당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그 국정원과 정부는 이런 거죠. 사실은 뭐 폭행 내지는 상해죄를 졌는지 모를 그런 피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일단 뭐 죄가 있으니까 한번 동의를 해줘 보자, 수사를 하도록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그것은 별도의 다른 좀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요즘 뭐 동조 내지는 찬양 고무 이런 것으로는 일반인들도 잘 구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 국가보안법만 가지고는 체포를 시킬 수가 없으니 더군다나 이 정당해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란 음모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회가 여기서 내란 음모라고 지금 이 여론재판에 편승해서 국회가 먼저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꼴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단독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이 사건이 터진 지 6일째입니다. 단 6일째. 저희가 이 사건이 매수자에 의해서 조작되고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바로 어제, 비로소 어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정원은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거에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여론전을 동원해서 지금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사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당은 그 매수자의 정황을 다시 파악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고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130명 아로 조직원이라는 사람들도 130명이나 됩니다. 그 5월 중순의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130명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조차 없이 지금 국정원은 빨리 여론재판을 통해서 일단 진보당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결처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직결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 시기에 벌어졌던 그것도 법 근거조차 없이 벌어졌던 우리 한국 현대사의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현실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당의 모든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의원들과 또 당 대표 여러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진실도 말씀드리고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 상황에서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방어할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녀 사냥은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이성은 확보했다라는 것을 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그랬고요. 그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녹취록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뜻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진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선 상황에서 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주겠다. 이게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인입니다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이미 입장을 전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말씀을 여러 경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망설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해왔던 방식이 어떤 무엇이 진실이다 이렇게 확정해놓고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옆에만 가도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 오물을 같이 뒤집어 쓸 거냐 하고 위협하면서 먼저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쓴 거죠. 네. 이 방법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년에 이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갈이 갈라져서 대선도 패배했던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고 다시 밑에서부터 촛불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힘을 믿고 민주주의자로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확인만 좀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한간에는 지난해 있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비리 네.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어땠죠? 검찰 수사 당시에 그 구속된 그 후보들은 이 진상조사를 요구한 후보들이었습니다. 그 후보들이 비례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수십 또는 수백 조직한 것으로 구속이 됐고 이석기 의원 그리고 김재현 의원은 전혀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개월을 검찰이 이잡듯이 조사를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 네, 문구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구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애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애너그램은 복잡한 암호를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사를 살자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재배열도 애너그램에 해당합니다. 뉴스바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시사 애너그램을 선보입니다. 방송 뉴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군요. 오늘 첫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한 애너그램입니다. 자, 지난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네, 이 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대통령의 첫 번째 육성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37개에서 하나도 빼거나 보태거나 또 중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네, 믿기십니까? 같은 음절로 만들어진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재배열되었습니다.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자,
자,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김용판 씨 등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장의 발언 주체를 누구로 표현한 것일까요? 풍자의 의미는 여러분 상상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발언과 애너그램으로 만든 새 문장, 둘 중 하나는 공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추적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역할에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복무할 때 획득되는 그 결과물이 바로 특종이며 역으로 말해서 특종에 의해 언론의 역할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족벌 언론에 의한 언론 사유화가 심화되고 정언유착의 고리가 강화되면서 특종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던져준 미끼를 검증 없이 덥석 물어놓고는 특종이다, 단독이다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뉴스바에서 특종다운 특종과 특종 기자를 소개하는 시간, 특종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특종의 진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국정원 사건 특종 기자인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달의 기자상 몇 차례나 수상했습니까? 동료들하고 함께 3차례 수상했습니다. 네, 8월까지 시상이 됐지요. 예, 7월까지 예, 7월까지 중에서 3번을 받으셨군요.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자, 국정원이 제일 미워하는 기자가 정 기자 아닐까 싶은데요. 국정원 관련 첫 특종이 1월 31일자였던가요? 예, 1월 31일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글 안 썼다더니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을 올렸다로 첫 기사를 일단 썼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기사 제목이죠? 예. 예, 제목만 들어도 그 기사 이렇게 생각될 만큼 여파가 컸던 기사였습니다. 자, 1월 31일 기사 이전과 그 이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정치 상황 그리고 검경의 상황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참 달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제 최대한 수사를 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들고요. 경찰이 보도가 나오기 한참 전인 이제 1월 3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제 저희가 보도한 게시글을 사실은 다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쓴 글이 대부분 쇼핑과 여행 이런 개인적인 글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나중엔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네. 당시 경찰이 혐의를 둔 것은 게시글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게시글을 추천 반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가지고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1월 30일 보도로 게시글이 다 밝혀지면서 여러 곳에서 좀 경찰 수사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사실 보도 전만 해도 많은 법률가들이 게시글 추천 반대에 대해서는 좀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좀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좀 계속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이제 보도가 없었더라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크게 비판하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게시글이 좀 제때 보도돼서 수사 방향이 좀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딱 이제 요즘에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덧붙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게시글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추천 반대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큼 좀 강하게 불법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민간인 그 이하무기 씨의 인터넷 로그 기록
것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국정원과 그 정보원들이 조회수 조작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자동으로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 게시글에 적게는 30분, 뭐 많게는 3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던 정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시글은 물론이고 지난 이제 12월 11일, 12일에 이제 흔히 셀프 감금이라고 했던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에 조회수를 올려서 이제 그 네이트 메인으로 좀 보내려고 했었던 정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인터넷 공간에 대한 광범위하고 좀 조직적이고 치밀한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실체 규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보도가 됐던 건가요? 예,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리 특종 기자께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니까 수사 당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런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취재할 때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겠어요? 아, 그래도 매일매일 기사를 써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네. 처음 취재할 때 누구 지시를 받고 시작을 한 겁니까?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1월부터 강남 지역 경찰서를 담당을 하는 이제 경찰 기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딱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이제 터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 네. 이제 어찌할지 모르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1월 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국정원 직원이 추천 반대 행위를 했다라는 걸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1월 말쯤에는 중앙일보에서 그 종북글을 추적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둘 다 단독 보도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팀장한테 이제 소위 쪼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다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제보자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좀 미리 먼저 하고 과정에서 좀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좀 그분의 제보자분의 용기로 게시글을 공개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했던 수서경찰서가 저희가 이제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강남 라인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쪼았다는 그 상사분은 그 이후에 무슨 국정원 전담 취재팀을 꾸리거나 이런 노력도 하셨나요? 쪼이기만 했습니다. 일단 뭐 취재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취재가 이제 그 추가적인 다른 동료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마다 좀 여러 명이 같이 취재를 했고요. 많은 네. 동료 기자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좀 취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3월에 받은 이달의 기자상. 3월 18일자 기사로 기억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 개입 지시 내부 자료 드러났다. 예. 맞죠? 네. 이 내용, 기사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내부망에 오랫동안 이제 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제 게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제 그 내용을 근데 왜 그때까지 공개가 안 되는지는 저 모르겠지만 그 국정원 직원분들이 참 입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쌓여왔던 내용들이 사실 아주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뭐 들렸었고 그 내용들을 좀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보도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은 입이 무겁고 손이 가벼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때문에 이른바 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것은 문건이 기사에 안 실렸어요. 예. 문건 사진이. 예. 왜 그랬죠? 이게 이제 뭐 어떤 문건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뭐 거기 보면은 저도 내부망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직원이 아니라서 보면은 대통령과 함께 뭐 국정원장과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속에 또 이제 업무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망 속에 이제 하나의 게시판으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들은 청사내에서 사진을 또 찍을 수 없고 그 내부망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또 출력도 되지 않고 국정원에서 출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산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출력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뭐 단가가 50원에 가까이 한다는데 약품 처리를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면 경보가 울리는 종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빼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꼼수를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건 형태로 뭔가 나오는 거는 쉽지도 않고 촬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진선미 이제 의원실하고 함께 이제 해당 내용만 일단 입수를 한 뒤에 검증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주 정도 취재를 했었고 내부망에 이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거의 10명을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 10명을 거쳐서 취재를 해야지만 겨우 확인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성격 그리고 이런 입수한 자료들과 이런 유사한지 내용들이 이런 걸 취재를 했고 결정적으로 보도한 일주일 전쯤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 국정원 그 직원들이 쓴 트위터 중에서 오타까지 베껴 쓴 지시 말씀을 오타까지 베껴 쓴 트위터가 나타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좀 내적인 논리성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그 지시 말씀이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네. 것들 중심으로 좀 내용 취재를 진행한 다음에 90% 이상 이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설 때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국정원 문서는 용지는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경보 울린다는 말씀했는데 그대로는 못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출력도 힘들고 빼오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눠볼 또 다른 기사 속에서 그 문건의 실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된 것 때문에 미리 여쭤보는데 만약에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오려면 경보 울리지 않고 뭔가 좀 바꿔서 갖고 나와야겠네요. 뭐 일단 용지는 원내에서 쓴 용지는 다 똑같은 용지라서 바꿔서 써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이제 종이를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긴 힘듭니다. 바로 그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5월에 관련 기사 여러 건 쓰셨더군요. 국정원 정치개혁 개입 문건, 그렇죠?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뭐 첫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라고 흔히 불리는 문건과 반값 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뭐 이런 어렵네요 발음이 차단 문건 두 가지 문건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관련한 문건은 A4 용지 5장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뭐 거의 한 달밖에 안 지난 2011년 11월 24일 날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었고 작성자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을 뜻하는 이제 고유 표시 등이 이제 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건은 정식 제목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이거는 뭐 2011년 6월 1일 날 있었던 문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하자라는 목적으로 뭐 작성된 문건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왜 국정원이라고 그 작성 주체를 단정하지 않으셨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실제로 국정원 취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공식 루트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확인을 만 안 해주면 그래도 덜 답답하겠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1월 31일 날 보도했던 이제 게시글, 국정원 직원이 쓴 게시글을 보도하기 전에 수차례 국정원 이제 공식 뭐 입장을 표명하는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한 통화에만 4번 가까이 게시글 쓴 적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는 게시글이 쓴 게 이제 밝혀졌고 그런 방식으로 좀 계속 확인이 힘들었고 일단 확인이 힘들었고 이번에도 역시 90% 이상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로 당장 그냥 100% 국정원의 문건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뭐 거의 100% 가까이 국정 문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잠정 결론이라고 보도가 됐던데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타이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원본을 가지고 나와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이제 뭐 담당자도 비슷한 것 같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검증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면 나온다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우리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 맞을 가능성 몇 퍼센트, 틀릴 가능성 몇 퍼센트, 뭐 그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좀 다 조용해졌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맞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 관계자 중 뭐 일부는 뭐 이런 거를 뭐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내용 같긴 한데 아마 없애지 않았겠냐. 우리 문서고라든지 이런 남겨두지 않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제 뭐 어쨌든 보도로 나오면서 발표를 하기로는 이제 자신들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폰트가 다르다고 했죠. 뭐 폰트라든지 정확하게 폰트가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이 그건 이제 국정원이 했던 얘기고요. 이제 보안 서체가 자기들이 따로 있는데 보안 서체가 다르다는 게 이제 국정원 이야기였고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뭐 폰트 말고도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단 문건을 압수한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정보 보고서가 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지시 문서라든지 아니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한 문건들은 좀 상당수 확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과 정보보고 문건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이제 관련자들의 소환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국정원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혐의 없이 어떻게 이 관계자들을 소환하냐 뭐 이런 이유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조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폰트가 다르다, 양식이 다르다 이게 원본하고 대조를 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그 원본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서 종류에 따라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행정지시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보보고 문서건은 좀 약간씩 그 내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문건 진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그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문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가요? 예, 뭐 다양한 내용들, 특히나 이제 보수단체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을 통한 이제 입장 표명이라든지 뭐 여러 경제단체라거나 아니면 어떤 교수들을 통한 언론에 대한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좀 확인이 됐고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5월 28일날 서울시가 이제 내부 문서로 국정원 추정 문건 대응 조치 진행 상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문서에서 12가지 이제 서울시 사업 가운데 5가지 사업이 좀 이런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좀 보인다. 이런 입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정 기자가 쓰신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라.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제압, 뭐 반값 등록금 이슈 대응 이런 것들을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예. 한겨레 보도가 나가고 6월 중순 YTN에서 실제로 트위터 같은 SNS에서 이러한 글들이 유포가 됐고 이런 글들이 작성 주체가 국정원 의심 계정들이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뭐 사실 뭐 이 보도는 그 국정원이 중단 요청을 하고 YTN이 보도 직후에 보도국장 지시로 방송이 중단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군요. 지금 국정원 관련 취재 계속하고 계세요? 예, 뭐 취재는 계속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 잘 나오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우리 속칭 센 놈이라고 하죠. 예. 네, 좀 특종이 될 만한 걸 취재하고 있는지요? 뭐 지금 뭐 이게 사실 가닥을 잡고 취재하기가 되게 힘든 취재라서 뭐 일단 대충 계속 이제 뭐 두드리다 보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정환봉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 되죠. KTX가 얼마나 늦게 출발해야 요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정답은 4번 1시간이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네, 지난 주말 있었던 열차 추돌 사고, 천안 아산으로 가려던 김용민 PD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몇 분 아끼자며 안전 인력을 줄이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교훈, 철도 당국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종면의 뉴스 바리게이트,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